이번에는 반도체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세 번째 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폭발력도 좋고 가장 중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TSMC가 지금 선단 공정에서 이렇게 된 거 100% 애플의 공이거든요. 애플과 계속 붙어서 가면서 결국은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성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업들, 업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경제 TV에는 처음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파경제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경제부장을 맡고 있고요.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뭐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경제, 그 다음에 주요 경제 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뭐 세뱃돈 랠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이 4.94%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명절에 뭐 어른들이 뭐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 뭐 SK하이닉스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또 세뱃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사실 부모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해줄게 라고 해서 코스피 ETF라든지 혹은 코스닥 ETF를 사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 시장 전망 이야기부터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CPI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용은 조금 좋은 상황 같은데, 향후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사실 간밤에 그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고, 그리고 인하뿐만 아니고 양면적인 시나리오, 즉 인상도 고려는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뒤로 후퇴를 하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시는 금리 전망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시장과는 예전보다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불씨를 남긴 건 외국인이 맞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5만 원부터 뭐 SK하이닉스 20만 원부터 랠리를 이끈 건 외국인이 맞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줄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뭐 급락의 형태로 잡히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지만, 미국 시장이 뭐 제한적인 조정의 형태 정도, 그다음에 금리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망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뭐 아주 서프라이즈한 뭐 지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국내에 폭발하고 있는 이 시세,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세의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관의 이름으로 포장된 개인 수급이 전체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뭐 금리, 글로벌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국내 유동성입니다. 국내 유동성의 폭발이 기관이라는 포장으로 개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국내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해외에서 어떻게 되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월 말부터 연출됐던 코스닥 폭발 랠리의 출발도 그렇고, 오늘 나타난 코스닥 시장의 급등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타난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금융투자의 매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소위 ETF로 폭발하는 시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증시 유동성 볼 때 고경이 탁금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금융투자에서 터지는 하루에 조 단위로 터지고 있는 이 매수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뭐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국내 유동성의 핵심이고, 이 국내 유동성에는 ETF로 넘쳐나는 자금, 지난달에도 한 50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우리 예상을 아주 바깥으로 벗어나는 그런 큰 변수만 없다면, 더 집중해 봐야 될 포인트가 국내 유동성의 폭발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속도의 부분에서는 저는 분명히 긴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빠르잖아요.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지금 예. 5% 올라가니까 종목으로 10% 올라가는 게 너무 쉽거든요, 대형주가.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당길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조정이 크게 오잖아요. 예. 항상 강세장에서도 고점 대비 15%의 조정은 굉장히 쉽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시장에서 벌써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욕하고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예.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뭐 3, 4월 달 정도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한번 뭐 조정이 온다. 그러면 그때 저는 퇴직연금 430조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지금 더 덩어리가 큰 국민연금의 일부가 분명히 조정 시에는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이 자금이 국내 유동성 폭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데 우리 시장이 이만큼 간다?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예. 과거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있은 지 좀 오래돼서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면 마치 이제 그 두 번의 사례가 떠오르는데 코로나 사태 때 증시 폭락하고 나서 올라왔던 그런 장세와 일부 비슷하기도 하고요. 물론 똑같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되돌려보면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소위 이익치회장이 이끌던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장세하고 거의 비슷한 장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증시와 유동성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언제 신경 써야 되느냐? 아주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럴 때만 좀 주의해 보면 되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내부 유동성이 얼마나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부터는 뭐 나스닥은 계속 옆자리를 가고 있고 네. 우리 시장만 독단적으로 올라가고 그 포모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이야기 저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수를 하는 그 기반에는 조정이 나오면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이 좀 매수를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이 5,000선을 넘게 된 이 랠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시장이 단계적으로 1980년 1월 3일부터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지수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3단계 랠리를 거쳐서 왔는데 첫 번째가 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소위 3조 랠리, 3조 왕을 거듭된 랠리가 올라왔고 그때부터 1,000원 로 별로 내려간 적이 없고요. 물론 뭐 98년 이런 때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으로 올라간 두 번째 랠리는 우리가 중국과 붙었을 때 중국의 공장이 폭발했을 때 그때 차화정 랠리를 축으로 하는 또 한 번의 이제 지수 업그레이드가 한 번 있었죠. 이번에는 반도체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세 번째 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폭발력도 좋고 가장 중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 이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는 랠리라서 과거와 좀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번에 분명히 이익 기반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뱃돈으로 고배당 ETF 사주는 거 아주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저도 세뱃돈, 왜냐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저희 부부끼리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사님이 보실 때 앞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에 대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뭐 JP모건에서는 많이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7,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강하게 올랐지만 그래도 뭐 1,300, 1,5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연중 고점 기준으로, 연말 기준이 아닙니다. 연중 고점 기준으로 삼성전자 120조, 하이닉스 90조 이익을, 그러니까 다른 쪽의 이익은 뭐 비슷하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계속 상향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120조, 하이닉스 90조를 기본으로 봤을 때 최대 상단은 코스피는 6,5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단이 좀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는 미국 시장보다 코스피,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코스닥을 외치고 있거든요. 올해는 코스닥? 네. 그러니까 코스닥을 보고 있는 이유는 정책자금 집행 때문인데, 여기에 전제는 두 가지가 깔려요. 정책자금이 생각보다 강하게 유입된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나쁜 기업들 퇴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코스닥의 최대 문제는 제약바이오의 볼륨이 너무 크다는 데 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나쁜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이쪽이 제약바이오가 40%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전체 급등하면서 약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퓨리오사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유니콘급의 기업들이 시장 내로 새로 공급된다는 전제를 깔면 저는 코스닥은 그 연중 고점 기준으로는 1,500을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꼬리 질문인데 코스닥이 이제 올해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까지 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현대차를 필두로 한 대형주 강세 장세가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대비로 봤을 때 대형주가 오른 만큼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기회는 이제 정책 자금의 힘입은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강세 흐름을 다시 잡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대형주도 보면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보면은 2배 ETF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초과 수익을 내는데 중소형주까지 살 필요는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랠리가 더 트렌드로 펼쳐질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텐데 저는 코스닥 대형주가 잘 될 거라고 봐요. 아, 코스닥 대형주. 네, 지금 코스닥도 잘 살펴보시면 2차 전지가 좋다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좋은 이유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이기 때문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코프로 그룹은 여전히 코스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로 가는 순간 아마 시가총액 순위는 저 밑으로 떨어질 텐데 물론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장기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면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까 코스닥 150 ETF로 돈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관점에서 옮기는 게 맞나? 저는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의 대형주들 중에서 숫자 안 나오는 기업들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로봇 기업들 뭐 정말 숫자만 있는 이런 기업들은 쫙 빼고 숫자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상위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는 것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가지 않을까라고 봐서 물론 뭐 코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은데 둘 중 비교하면 양쪽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닥 대형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종목 고민하기 어려워. 그러면 뭐 코스닥 150을 조정시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는 밸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가려내는 과정에서 뭐 종목 선별 과정 정도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자연스럽게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경쟁 구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HBM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SK 하이닉스의 완승이었죠. 근데 HBM4부터는 바뀔 거라고 봤는데 언제부터 바뀔 거야가 이제 문제였는데 이번에 뭐 이게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먼저 HBM4 물량을 트럭으로 뺐잖아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명확하게 통과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7대3 정도의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지난 CES에서 갑자기 광노정 사장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엔비디아에게 HBM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했던 하이닉스인데 갑자기 글로벌 기업에게 세일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하이닉스가 그동안 만들어내는 캐파 내에서는 엔비디아 HBM으로 전부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강력한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그 남는 물량을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세일즈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의심. 얼마 전에 SK하이닉스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치맥 파티할 때는 안 만나다가 미국 가서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 저는 100% 최태원 회장이 만나자고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누가 급할까? 최태원 회장이 급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왜 급해졌을까?
저는 기술력에서도 최근에 뭐 수율은 자기네들이 높을 수 있고 비용은 더 싸게 만든다고 하지만 어차피 원시 기술로 해서 속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더 높다면 예. 그러면 누가 더 급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HBM4부터는 뭔가 약간 그림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캐파 싸움으로 가면 결국은 기술로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봐야 안 되던 게임에서 만약에 최소한 기술이 뭐 최소한 비슷해졌다라고 본다면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캐파 싸움으로 가면 캐파 싸움에선 누가 유리한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본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네, 그렇죠. 자본력 때문에도 그렇고 낸드하고 GDDR 쪽에서는 이미 HBM에 집중하고 있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미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왜 최근에 삼성전자는 쉽게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데 SK하이닉스는 90만 원만 넘어가면 자꾸 정체되고 있는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건 하이닉스가 증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누르고 있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HBM 시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 점유율과 압도적 이익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58% 이익률이 난 거잖아요, 4분기에. 그 정도의 이익률을 만약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저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그림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로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점유율도 뭐 생각보다 조금씩 빠지는 것 같고 뭐 점유율 빠지는 거는 뭐 캐파가 커지고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익률도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SK하이닉스는 좀 느리게 가고 안 오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에도 실제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올랐죠. 맞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둘이 오르는데 아마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비메모리 측면은 하이닉스가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엑스노스 2600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판도, 비메모리 판도에서 지금 TSMC가 다시 애플과 붙으면서 다른 회사들 물량은 덜 주거나 생각보다 공급이 조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게 적어도 5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는 삼성전자를 빼고는 답이 없어요. 뭐 인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인텔은 아직도 제가 보기엔 먼 것 같고 뭐 1.8나노, 1.4나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ASM의 장비를 거기 가져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인텔은 아직도 좀 멀어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결국은 삼성전자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TSMC가 지금 선단 공정에서 이렇게 된 거 100% 애플의 공이거든요. 애플과 계속 붙어서 가면서 결국은 TSMC가 삼성전자와 넘사벽 차이를 가져가게 된 건데 지금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 테일러의 삼성전자 공장 거기서 이제 반도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죽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갈구면서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율과 제대로 된 AI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삼성전자에게 생긴다면 그러면 TSMC를 그래도 이길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TSMC는 아시다시피 48나노까지 아직도 하고 있는 게 TSMC니까 이걸 TSMC의 점유율을 넘어설 가능성은 없는데 적어도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오거나 퀄컴이나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TSMC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쪽의 물량들을 일부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양사의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